원자력 발전은 통상적인 자연재해, 인적 재해보다 그 위험성이 현저히 낮으며 최근에는 그린 에너지에 포함될 만큼 안전하고 효율적인 에너지라는 것이 과학적 데이터로 증명되었습니다. 그럼 이런 원자력 발전의 안전성은 어떻게 확보되는 것일까요? 지금부터 원자력 발전소 안전을 지키기 위한 단계별 방법을 살펴보고 전문가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원전의 안전 설계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원전의 설계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원전의 설계는 구체성의 정도에 따라 개념 설계, 기본 설계, 상세 설계의 3단계로 진행됩니다. 개념 설계 단계에서는 설계 요건, 인허가 요건, 기술 기준, 품질 요건, 사업주 요건을 반영해 설계 기준 및 설계 개념을 확정합니다. 기본 설계 단계에서는 계통, 기기 구조물의 기능, 성능, 구조, 배치를 확정하고 제작, 시공, 운전 사양을 결정하며 예비 안전성 분석을 실시합니다. 상세 설계 단계에서는 제작, 시공, 운전 절차를 개발하고 최종 안전성 분석을 실시합니다. 개념 설계, 기본 설계, 상세 설계의 3단계는 다음과 같은 흐름에 따라 진행됩니다. 원전 설계 공정 흐름도를 확인해 보세요. 이어서 안전 설계의 목표와 설계 기준 정립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원전의 안전 설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원자력 안전법 등 법령으로 정해져 있는 안전 규제를 위한 인허가 요건, 사업주 요건 및 환경 요건 등을 고려해 설계 기준을 정립해야 합니다. 설계 기준 구성 요소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볼까요? 첫째, 사업주의 설계 및 설계 개선 요건. 둘째, 원전 건설 및 운영을 위한 인허가 요건. 셋째, 원자력 안전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품질 보증 계획서 품질 요건. 넷째, 환경보전법에 따른 부지 및 환경 요건. 다섯째, 소방법에 따른 소방시설 설치 및 유지에 관한 기술 기준. 마지막으로 전력산업 기술 기준 및 표준이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원전 안전 설계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방사성 물질에 의한 환경과 인명피해의 방지입니다. 원자력 발전소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가정해 안전을 확인해야 하는데요. 원전 이상 사태가 발생했을 때 방사성 물질의 생성 원인 해결류의 손상을 방지하고 만약 해결류의 손상이 발생하더라도 방사성 물질의 환경 노출을 방지 또는 최소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원전 안전성 확보의 기본 원리는 원자로심 열제거에 있습니다. 원자력 발전소는 원자로심에서 해결류의 핵분열 반응에 의해 생성되는 열로 가열된 고온의 물을 증기발생기로 보내 증기발생기에 2차측 물을 가열해 증기를 발생시키고 이 증기로 터빈과 발전기를 회전시켜 전기를 생산합니다. 이 과정에서 생산된 열과 제거되는 열 간의 균형이 유지돼야 안전이 담보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원전 열 제거 기기의 용량이 결정됩니다. 전기 출력이 사업주에 의해 결정되면 원자로 개통 및 노심 열 출력, 노심 냉각을 위한 원자로 펌프 용량이 결정되며 증기 발생기의 열 전달 단면적, 즉 크기가 결정됩니다. 생성된 고열의 증기는 터빈 발전기로 발전한 후 바닷물에 의해 냉각됩니다. 원전 안전 설계에서 가장 기본적인 개념은 심층 방어입니다. 심층 방어는 기능적 다단계 방호와 물리적 다중 방벽으로 구성되며 사고를 예방하고 완화할 수 있도록 원전을 설계하고 운전할 수 있는 지침을 제공합니다. 기능적 다단계 방호는 1단계 이상 상태 방지, 2단계 이상 상태 제어, 3단계 사고 완화, 4단계 중대 사고 완화, 5단계 소외 비상 대응의 총 5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1단계부터 3단계까지는 설계 기준 사고 범주 내에서 안전설비를 사용해 비상운전 및 대응을 통해 원전의 구조적 건전성을 유지하며
방사성 물질의 환경 노출을 최소화하는 단계이고 4단계부터 5단계까지는 설계 기준 사고의 범주를 벗어난 심각한 상태에서 이동형 안전설비 등을 사용해 사고를 통제하고 주민 소개 등 주민의 방사선 피폭을 저감시키는 단계입니다. 물리적 다중방벽은 원전에서 방사성 물질이 생성되는 해결료로부터 발전소 외부 환경에 이르기까지 방사성 물질이 노출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연속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5개의 방벽을 말합니다. 제1방벽, 해결료 펠렛, 제2방벽, 해결료 피복제, 제3방벽, 원자로 냉각제 압력 경계, 제4방벽, 경납 건물, 제5방벽, 제한구역으로 이루어지죠. 여기서 제한구역이란 물리적인 방벽이 아니라 가상의 방벽으로 비상조치가 취해지는 거리 구간을 의미합니다. 원전의 설계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되 시스템적 설계 방법을 적용하여 원전의 라이프사이클 관점에서 효율적이고 경제적이며 사용하기 편리하도록 해야 합니다. 안전하고 경제적인 발전소를 지었으나 운전하기 불편하거나 유지보수가 힘들다면 그것은 결코 좋은 발전소가 아닐 테니까요. 결국 원전 설계는 안전하고 친환경적이며 경제적이고 사용하기 편리한 준국산 에너지로 원자력 비전의 실현입니다. 원전 건설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영상으로 확인해 봅시다. APR-1400은 대한민국 고유의 대용량 1400메가와트급 원자력 발전소 모델로서 국내에서 가동 중인 OPR-1000의 설계와 건설 경험을 바탕으로 발전 용량을 높이고 안전성과 편의성, 경제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했습니다. 특히 APR-1400은 설계 단순화, 설계 여유도 확보 및 인간공학적 설계 등을 통해 사고 저항력을 강화하고 다중 안전주입 계통과 안전정지 계통의 설계 보강, 사분면 배치 등으로 노심 손상 가능성에 한 차원 높은 대응이 가능합니다. 원자로 건물은 직경 150피트, 벽 두께 4피트에 233피트의 높이를 갖는 프리스트레스 콘크리트 단일 원통형으로 구성되며 지진 및 항공기 충돌에 안전토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보조 건물은 4계열 안전계통에 적합한 사분면 분리 개념을 적용하였습니다. 한국 표준형 원전의 2차 보조 건물 및 원전 연료 건물을 보조 건물에 통합 설계하였으며 원자로 건물과 공동 매트 기초로 설계하여 내진성을 제고하였습니다. 보조 건물 156피트에 설치되는 주제어실은 인간공학적 주제어실 공간 구현과 근무자의 심미적 측면을 감안한 높은 천정고 및 곡선, 원형이 조합된 일체형 천정을 채택하였습니다. 터빈 건물은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구성되며 원자로 건물에 대한 방사성 배치 형태로서 보조 건물에 인접한 장방형 형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터빈 건물 135피트에 설치되는 주요 기기는 증기 발생기로부터 공급되는 고온, 고압의 증기를 팽창시켜 기계적 에너지인 회전력으로 변환하는 터빈과 변환된 기계적 에너지로 발전기를 회전시켜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기가 설치됩니다. 지금부터 원전 건설 단계에서의 안전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원자력 품질 보증과 검증에 대해 알아볼까요? 품질 보증이란 구조물, 계통 및 기기가 가동 중에 만족스러운 기능을 수행할 것이라는 확신을 주기 위해 필요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활동을 말합니다. 따라서 원자력 품질 보증이란 원자력의 안전성 확보가 최고의 우선순위인데요. 원자로 노심 손상이나 방사성 물질의 외부 누출을 방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다음으로 검증이란 하나의 명제가 옳은지 그른지 사실에 의거해 확인하는 일을 말합니다. 이것은 곧 품질 보증의 기본 개념이죠. 따라서 원자력 안전성 검증이란 기기의 검증 수명 말기에 설계 기준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원래 의도한 안전성 기능을 적절히 발휘함을 과학적인 사실 데이터를 통해 확인하는 것입니다. 종합해보면 원전 시설의 검증은 구조물 검증, 계통 검증, 기기 검증, 부품 검증이 있으며 이러한 검증들이 모여 원자력 안전성이 확보되는 것입니다. 검증은 품질 보증을 위한 중요한 요소로서 설계 검증과 같은 의미라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원전 건설 단계에서의 품질 보증과 검증은 원자력 안전법에 의해 강제 규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원자력 안전에 관한 사회적 요구가 그만큼 크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일반적인 ISO 9000 품질 경영 시스템의 경우 품질 보증 프로그램 운영은 기업의 책임에 의해 이루어지되 기업이 생산한 품목을 고객이 구매해줘야 기업이 존속할 수 있다면 원자력 산업에서는 규제기관이 고객인 국민을 대신해 품질 보증을 강제하고 있죠. 또한 원자력 품질 보증의 가장 큰 특징이자 기본 요건은 독립적인 품질 확인 기능입니다. 이렇게 독립성을 부여하는 목적에는 품질 문제의 식별, 제기, 해결책의 제시, 추적 관리, 시정 조치 확인이 있습니다. 원자력 18개 품질 보증 기준 중 독립성을 특별히 강조해 규정된 요건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설계, 구매, 제작, 시공, 운영, 정비 단계에서의 상세 품질 활동을 확인해 보세요. 이번에는 정지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지점이란 제작 공정 중 검사자에 의한 검사 또는 입회를 필요로 하는 중요 단계로서 검사자가 합격 확인 서명을 하거나 검사 면제에 대한 검사자의 서면 동의 없이는 다음 공정으로 진행하지 못하는 검사점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입회점은 제작 공정 중 검사자의 입회 검사를 받도록 설정한 검사점을 의미합니다. 다만 검사자가 검사 요청서를 받은 후 사정에 의해 입회하지 않아도 다음 공정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검사 결과 품질 등급 분류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품목이 원자력 발전소 안전성 및 신뢰성에 미치는 영향의 중요도에 따라 품질 등급을 Q, A, S로 구분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부 내용은 표를 통해 확인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안전등급 설비의 기기 검증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기기 검증이란 기기가 자연재해로부터 보호되고 환경 요인이나 설계 기준 조건에서도 고유의 안전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 제작, 시공됐는지 입증하고 보증하는 과정입니다. 내환경 검증이란 온도, 압력, 방사선 및 습도 등의 환경 조건에 대한 기기의 성능을 입증하는 과정입니다. 내진 검증이란 지진 하중에 대해 구조적 건전성 및 기능성을 입증하는 과정입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순서대로 천천히 확인해 보세요. 최근에는 품질 검증이나 보증 개념이 확대되면서 원전 설계부터 운영까지의 전반적인 과정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품질 검증과 보증 업무는 전체 조직이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것이며 이러한 업무 수행을 통해 비로소 원전의 안전성에 대한 신뢰도가 한층 높아지죠. 나아가 국민들이 원전 사고와 고장을 명확히 구별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고장이 사고로 확대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있음을 알려나가야 합니다. 지금부터는 원전 운전 단계에서의 안전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운전 단계에서의 안전과 실적 향상을 위해 미국에서 최우수 발전소의 업무 시스템과 프로세스를 분석해 개발 도입한 표준 운영 모델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1990년대 말 미국 원자력 발전협회 인포와 원자력 에너지협회 NEI는 원전의 안전성과 성능 향상을 위해 최고의 실적을 보여주는 원전의 프로세스와 성능 지표 및 원가 요소를 벤치마킹한 원전 표준 운영 모델을 개발했고 2000년대부터 미국 내 모든 원전에 이를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원전 표준 운영 모델은 크게 원전의 주요 기능을 수행하는 핵심 프로세스와 이를 지원하는 지원 프로세스의 두 개 그룹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먼저 표준 운영 모델의 기본인 레벨 0 프로세스는 9개의 프로세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중 핵심 프로세스는 발전소 운전, 설비 신뢰도 향상, 형상 관리, 작업 관리, 자재 및 서비스 조달 5개 프로세스로서 발전소 전 조직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공통기능 분야의 업무들입니다. 나머지 지원 프로세스에는 운영 관리 및 지원, 교육 훈련, 해결료 조달 및 관리, 손실 예방 4개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각각의 레벨 0 프로세스는 여러 개의 구체적 기능별 레벨 1 하위 프로세스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레벨 1 하위 프로세스들을 확인해 보세요. 각종 프로세스는 원자력 발전협회와 원자력 에너지협회가 지속적으로 개발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표준 운영 모델을 적용한 효과는 놀랍습니다. 그래프에서 보듯이 미국 전원전의 평균 이용률은 90년대 후반까지 70% 내외의 실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표준 운영 모델을 적용하기 시작한 2000년대 초부터 이용률 실적이 급격히 상승해 최근 6년간 전체 원전 92개의 평균 이용률이 92% 이상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표준 운영 모델을 적용한 결과죠. 계속해서 원자력 발전 설비의 정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올바른 정비를 통해 사고를 예방하고 대비하는 것은 원자력 발전의 안전과 성능 모두를 위해 꼭 필요한 일입니다. 원전 정비의 종류는 발전소가 운영되는 상태에서 시행하는 경상 정비와 발전소가 정지된 상태에서 시행하는 발전 정지 정비로 나눌 수 있습니다. 고장 정비는 기기가 고장을 일으키거나 성능 저하가 발생한 경우에 수행하는 사후 정비인데요. 원설계와 다른 부분이 있거나 성능 기준에 미달한 경우에도 수행합니다. 작업 의뢰서의 처리 절차에 의해 수행되며 정비 작업 계획서가 요구되는 중요한 정비 활동입니다. 예방 정비는 고장 정비와 대비되는 것으로 고장이 발생하기 전에 기기를 점검하고 성능을 측정해 설계 운전 조건을 충족하도록 유지하고 기기의 수명을 연장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예방 정비는 기기의 고장이나 성능 저하가 발생할 만한 부위와 시기를 예측해 사전에 계획적으로 수행하며 설비 상태를 기준으로 한 예측 정비와 시간을 기준으로 한 주기 예방 정비로 나뉩니다. 표준 예방 정비 기준의 한 예를 들면 수평형 펌프에 대해 중요도, 사용 빈도, 운전 환경에 따라 예방 정비 세부 항목과 예방 정비 주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기기의 상태를 기준으로 수행하는 예측 정비는 진동 및 음향 분석, 윤활유 및 그리스 분석, 비파괴 검사 등을 수행해 상태에 따라 사전에 수행하는 정비 활동을 말합니다. 시간을 기준으로 시행하는 주기 예방 정비는 운전 중 또는 대기 중인 기기를 정해진 주기에 따라 반복적으로 실시하는 점검입니다. 이 경우 점검 주기 7일 미만 간격일 때는 일상 점검, 7일 이상 1년 이하 간격일 때는 주기 점검으로 분류합니다. 주기 예방 정비의 예로는 밸브 패킹 교체나 진동 분석, 윤활유 분석 결과에 따라 수행하는 베어링 교체 및 펌프축 정렬 작업 등이 있습니다. 발전 정지 정비 중 계획 예방 정비는 법정 정기 검사 등을 위해 장기간 발전소를 정지한 상태에서
해결료 교체, 원자로 개통 주요 설비의 분해 점검과 터빈 발전기 등 대형 회전기기를 분해 정비하는 전면 정비입니다. 그 외에 고장기기 복구 또는 송전 설비 등 외부 요인에 의한 정비가 2주 이상 장기간이 소요될 때도 시행합니다. 불시 정지 정비는 발전소가 불시에 정지돼 단기간에 수행하는 것으로 정지를 유발한 고장기기뿐만 아니라 운전 중에는 수행할 수 없는 사전에 계획된 작업 항목에 대해서도 정비를 실시합니다. 우리나라 원전은 미국 원전 표준 운영 모델의 일부 핵심 프로세스를 벤치마킹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수직적 조직 구조에 익숙한 우리 기업 특성상 각 부서별 분장 업무인 고유 기능은 비교적 잘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고 조직 전체가 공동으로 수행해야 하는 공통관리 기능 분야의 업무 처리는 아주 취약한 편입니다. 따라서 발전소 형상관리, 설비 신뢰도 향상, 작업관리, 성능 향상 프로그램, 안전문화 향상 업무 등 공통관리 기능 분야의 프로세스들을 중점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통적 방식에 따라 시행하고 있는 원전 운전, 정비 기술 분야 등 전문 교육 과정은 변화가 필요합니다. 직무 및 과제 분석, 교육 필요점 분석을 통해 교과 과정을 개발하고 주기적 인증 제도를 도입하여 미국 원자력 발전 협회 인포에서 개발해서 시행하고 있는 시스테매틱 어프로치 트레이닝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해외 사업을 위해 바람직합니다. 아랍에미레이트 연방 바라카 원전 건설 및 운영 사업에서는 중요한 교훈이 있지요. 바로 우리 업무 처리 시스템과 프로세스를 국제 기준에 맞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원전 해외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우리 오퍼레이션 매니지먼트 시스템 OMS, 작업관리 프로세스, 공정관리 프로그램, 표준 운영 모델의 핵심 프로세스 등을 국제 기준에 맞게 변경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원전의 인허가 수명이 종료되면 어떻게 할까요? 전력 생산 활동을 영구 정지하고 원전 부지를 원래의 자연 환경으로 되돌리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원전 운영 중 가장 마지막에 해당하는 원전 시설의 해체와 환경 보건 단계. 지금부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원전 시설의 해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원자력 시설이 부여된 임무를 종료하면 방사성 물질에 오염된 시설을 해체 철거해 주민들이 가질 수 있는 방사선 위험에 대한 불안과 걱정을 완전하게 종식시켜야 하는데요. 원자력 시설의 해체는 해체 대상이 되는 시설을 완전히 철거하고 원전 부지 내 방사성 물질에 오염이 있다면 이것 역시 완전히 제거해 원자력 안전법에 의해 전력 생산 활동을 규제받았던 법 적용 대상 시설과 부지에서 완전히 해제되는 모든 활동을 일컫습니다. 따라서 원자력 시설을 해체 철거하기 위해서는 법이 요구하는 기준을 만족시키기 위한 기술적인 절차를 밟아야 하죠. 원전의 운영과 관련돼 적용되는 법은 원자력 안전법입니다. 이는 원전의 건설, 운영, 영구 정지, 해체 전 과정에 대해 규정의 준수 여부를 심의하여 허가할 뿐만 아니라 해체 완료 시까지 주기적으로 안전성과 운영에 관한 안전조치 준수 여부를 평가하고 원전 시설을 완전히 철거하면 운영과 관련된 허가를 종료합니다. 운영 허가가 종료되면 해당 부지는 더 이상 원자력 안전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일반 부지로 돌아갑니다. 원전 해체는 크게 6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각 단계별 핵심 업무를 알아볼까요? 1단계, 해체 계획 및 해체 공정을 수립하고 비용 및 해체 과정의 안전성 평가를 합니다. 2단계, 해체 설비 및 기기에 대해 방사성 물질의 오염 여부를 평가해야 합니다. 원전 시설이라고 해서 모든 시설과 기기가 방사성 물질과 접촉하지는 않습니다. 방사선 특성 평가로부터 설비나 기기가 어떤 방사성 물질로 오염돼 있으면
그 양은 얼마인지를 평가해 오염된 설비나 기기를 방사선 준위에 따라 폐기물을 구분하게 됩니다. 3단계, 오염 특성 평가가 끝나면 오염 설비나 기기에 대한 제염을 하고 4단계, 해당 시설과 기기를 처분하기 쉽도록 원격으로 절단해 철거합니다. 그리고 5단계, 철거된 설비들은 방사성 물질의 오염 여부 및 오염 정도에 따라 폐기물을 분류하여 처리 또는 처분하고 마지막 6단계, 원전 부지를 자연 환경 상태로 복원시킵니다. 해체 공정에서 최우선 공정이면서 가장 중요한 공정이 개통, 설비, 기기 등의 방사성 물질의 오염 특성을 확인하는 방사선 특성 평가 과정입니다. 방사선 특성 평가의 목적은 해체 철거 대상인 원자력 설비 기기들이 방사성 물질에 오염되었는지 여부와 오염된 방사성 물질의 종류, 오염 정도를 측정하고 정량화하여 작업자의 피폭 관리 또는 해체 공정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자료로 사용하기 위함입니다. 원자력 시설이라고 해서 모든 시설이나 구역이 방사성 물질에 오염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해체 폐기물은 방사성 물질에 오염된 폐기물과 일반 구역 해체 폐기물인 비방사성 폐기물로 나누어지며 방사성 폐기물은 구성재료 및 방사성 물질의 오염 정도에 따라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에 처분하거나 또는 소각, 매립 등으로 처분 방법이 달라집니다. 방사성 폐기물은 고체, 액체, 기체 3가지 중 한 형태로 발생되며 원자력 시설의 해체 폐기물은 거의 대부분 고체 폐기물에 해당합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고리원전 1호기가 법적으로 영구 운전 정지되어 해체 절차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이미 해체를 진행한 외국의 사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미국 메인양키 원전의 경우 1972년부터 1996년까지 25년간 운전한 후 해체 철거를 시작해 2004년에 해체를 완료하고 부지를 녹지화했습니다. 이번에는 방사성 폐기물 처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방사성 물질이 생성되는 원전을 포함하여 방사성 물질을 다루는 원자력 시설을 해체 및 철거하는 과정에서 방사성 폐기물은 필연적으로 발생합니다. 그리고 방사성 폐기물은 인체 및 환경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방사선을 방출하므로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죠. 방사성 폐기물은 방패물에서 발생되는 방사선의 준위와 열 발생량에 따라 법적으로 5가지로 분류하고 분류에 따라 처분하는 방법을 달리합니다. 반감기가 20년 이상인 알파 핵종 농도가 4,100g/g 이상이고 열 발생률이 2kW/s 세제곱미터 이상이면 고준위 방패물로 구분하고 두 기준 중에 하나라도 기준값 이하이면 중저준위 방패물로 구분합니다. 일반적으로 방사선의 강도가 가장 센 고준위 방패물은 특별한 기준에 따라 설계 제작된 구리 처분 용기에 밀봉하여 천연 방벽인 암석층이 발달한 500m 이상 깊은 땅 속에 처분하는 심층 처분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중저준위 방패물은 방사능 준위, 농도에 따라 동굴 처분, 공학적 방벽을 갖춘 표층에 처분하거나 매립하여 처분합니다. 방사성 폐기물을 처리하는 것은 방사성 폐기물 관리법 적용을 받는 반면에 사용 후 해결료 처리 처분은 원자력 안전법의 규제를 받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은 어휘적으로 표현의 차이가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사용 후 해결료와 동의어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사용 후 해결료를 처분할 때에는 처분 시설의 폐쇄 후 방사선 영향의 안전 목표치 이하가 유지되어야 하고 안전 목표치 부합성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지질학적 안전성 및 다중의 방사성 물질 누출 차단 방벽 등을 갖추도록 한 규제 요건에 부합하는 신부지하에 처분해야 하며 원자력 안전위원회 고시 고준위 방패물을 심층 처분할 때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안전규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의 흑역사와 방사성 폐기물 처분 및 관리에 대한 현재 상황과 계획 등에 대한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계속해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에 해당하는 사용 후 해결료의 처리 및 처분, 즉 관리에 대해 집중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결료 주기란 원자력 발전을 위해 필요한 연료, 즉 해결료가 만들어져서 전력 생산에 사용된 후 원자로에서 인출된 사용 후 해결료의 최종 처분까지의 수명 주기를 일컫습니다. 우라늄 광석을 채광한 후 우라늄만을 분리하는 정년 공정, 옐로 케이크를 불소와 결합하는 변환 공정과 농축 공정 및 재변환 공정을 거치면 해결료 물질인 이산화 우라늄이 만들어지고 이를 해결료로 제조하게 됩니다. 이에 채광부터 시작되는 일련의 공정을 거쳐 해결료로 만들어지기까지의 과정을 선행 해결료 주기라고 하며 원자로에 장전하여 일정 기간 운전을 한 후 연소된 해결료를 인출하여 냉각을 위해 발전소 내 임시저장시설에서 5년 이상 냉각시키는 과정을 거쳐 최종 처분하는 공정 전체를 후행 해결료 주기라고 합니다. 후행 해결료 주기의 핵심 내용은 사용 후 해결료를 관리하는 것으로 사용 후 해결료에 포함되어 있는 잔존 우라늄의 유용한 원소를 분리하여 해결료 물질로 재활용하는 경우, 플루토늄과 우라늄을 분리하여 추출하는 재처리 경우, 사용 후 해결료 그 자체를 직접 영구히 처분하는 경우 등 세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재활용을 위한 처리 경우와 재처리 과정에서도 방사성 폐기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럼 사용 후 해결료 관리 방법을 간단히 살펴볼까요? 원자로에서 15에서 18개월 동안 연소된 해결료는 인출하여 옆 건물의 임시저장시설인 습식저장조로 이송하여 보관합니다. 이는 사용 후 해결료가 붕괴열과 방사선을 지속적으로 발생시키기 때문에 발생된 열을 물로 냉각 제거시키고 방사선은 차폐하여 주변 환경으로 누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이죠. 따라서 습식 저장조의 냉각수는 일정 온도 이하로 유지하기 위해 열 교환기 개통을 통해 계속하여 순환시킵니다. 법적인 인허가 기준치 이하로 냉각된 사용 후 해결료는 공기로 냉각시키는 건식 저장시설로 옮겨 영구 처분 시까지 저장하기도 합니다. 월성원전 부지에 있는 4일로 및 맥스터 시설이 바로 건식 저장 시설입니다. 임시로 저장된 이들 사용 후 해결료를 영구 처분하기 전에 원전 부지별로 분산된 사용 후 해결료를 중장기적으로 중앙집중 방식으로 관리하기 위해 중간 저장 개념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심층 지하에 매립하여 영구히 격리하는 경우 외에도 사용 후 해결료를 기술적으로 처리하여 해결료로 재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처리할 경우에는 방사성 폐기물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들은 방사선 준위에 따라 구분하여 적절한 방식으로 처분하게 됩니다.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인 사용 후 해결료를 우리 생활 환경으로부터 영구히 격리하는 개념 자체는 매우 단순합니다. 문제는 사용 후 해결료가 사람과 환경에 위해를 주는 방사선을 방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속에서 채굴한 방사성 물질을 다시 땅속으로 되돌리는 것이죠. 따라서 방사선을 방출하는 방사성 물질이 인간 생활권 및 자연 환경에 방출되지 않도록 차폐시키는 방벽을 갖춰서 사용 후 해결료를 격리시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인공적인 방벽인 내부식성이 강한 처분 용기 등으로 사용 후 해결료의 방사선과 방사성 물질의 누출을 1차적으로 차폐하고 지질 구조적으로 안정적이고 천연 방벽인 암석층이 형성된 심층 지하 500m보다 깊은 곳에 매립하는 것입니다. 인위적인 방벽이든 천연 방벽이든 방사성 물질을 경납 격리하고 방사성 물질이 처분 용기에서 누출이 되어도 이들이 인간 생활권에 이르지 못하도록 방호하고 지연시킬 수 있는 방벽의 기능성과 건전성 확보 및 유지가 안전한 처분의 핵심 요소입니다. 그럼 사용 후 해결료 건식 저장 모듈 운영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영상으로 자세히 확인해 봅시다.
원전이나 방사성 물질을 다루었던 원자력 시설 부지에서 이루어져야 할 마지막 작업은 해당 부지에서 인간 생활이 불편 없이 이루어질 수 있는 안심의 자연 환경으로 복원하는 것입니다. 환경 복원의 출발은 원자력 시설을 해체하고 철거한 후 부지가 방사성 물질에 오염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오염이 되어 있다면 잔류 방사성 물질을 완벽하게 제거한 후 부지에 대한 법적인 운영 허가 규제 해지를 신청해야 하며 법이 요구하는 요건을 만족하면 규제가 해지되는 것입니다. 규제가 해지되면 활용 방향에 따라 해당 부지를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국내에서는 서울 공릉동에 있던 연구용 원자로 1, 2호기 해체 철거 후 기념관 건설 또는 부지 보관 중인 사례와 대전 원자력연구원 내 우라늄 변환 시설을 철거한 후 환경을 복원하여 다른 원자력 시설로 재이용하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머지않아 우리나라 최초의 상업발전용 원전인 고리원전 1호기를 해체 철거하고 해당 부지를 원래 자연환경 수준으로 복원시키게 되면 원자력 발전 산업의 주기를 최초로 완성시킨 이정표가 될 것이며 원자력 에너지 이용의 지속 가능성을 입증하는 시금석이 될 것으로 원자력 시설의 안전한 해체와 철거, 사용 후 해결을 포함한 방사성 폐기물을 완벽하게 격리하여 처분함으로써 원자력 발전 산업을 순환형 주기로 완성시켜 원자력 에너지 이용의 지속 가능에 이루어지게 할 수 있습니다. 원자력 에너지 이용을 위해서는 이성적 필요 조건인 법적 규제 요건만 만족시키면 가능하지만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는 감성적 요건인 국민 수용성이라는 충분 조건도 동시에 만족시켜야 하는데요. 원자력 시설 및 방사성 물질로 인해 국민들이 가지는 방사선은 위험하다는 생각을 바꿀 수 있도록 하는 것만이 원자력 에너지 이용의 지속 가능과 원자력 생태계 유지를 위한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최우선 목표로 원자력 시설을 설계, 건설, 운영, 해체, 처분함으로써 원자력에 대해 국민들이 가지는 불안을 안심으로, 불편을 편리로, 불만을 만족으로, 불신을 믿음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예, 세계 원전 60년 역사에서 3번의 중대 사고가 있었습니다. 미국의 스리마일 아일랜드 사고, 북소련의 체르노빌 사고, 일본의 후쿠시마 사고가 있었거든요. 일단 한번 우리가 TMI 사고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 TMI 2호기 사고는 원자로에 들어가는 냉각제가 단절됨으로써 생긴 사고입니다. 원자로의 냉각수 온도가 올라가고 또 압력도 올라가고 그래서 비상 냉각수가 잘 작동이 됐는데 운전원이 판단 미스를 한 거죠. 그래서 작동되는 펌프를 끊어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이 안 들어가서 해결료 온도가 올라가고 또 용융이 되고 그 때문에 발전소 외부로 방사선이 누출될 수 있는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도 그 당시에 외부 방사능 물질이 적었기 때문에
그 방사능으로 인한 뭐 인명 피해나 환경 피해는 없었던 것이 그게 주목할 사항으로 봅니다. 그래서 역설적으로 보면 TMI 2호기 사고는요, 그 형의 그 가압 경수로형의 설계가 아주 잘 됐다는 거죠. 설계를 하면서 통상 방사성 물질이 외부 환경으로 누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5단계를 두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엄청난 온도가 일어난 그 노심 용융 때문에 1, 2, 3단계는 실패를 했지만 마지막 보루인 경남 용기가 모든 걸 막았잖아요. 우리가 그런 5단계나 뭐 여러 가지 방호 단계를 갖춘 건 결국 방사선으로 인한 인명과 자연 환경의 피해를 방지하자는 거니까 설계 자체는 참 잘 됐다고 역설적으로 저는 입증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말씀 잘하셨어요. 그러니까 구소련 체르노빌 그 원전 사고는 안전계통 시험 중 그 운전은 실수로 제어봉을 과다하게 인출해가지고 출력이 폭주하게 됐단 말입니다. 그게 출력이 폭주가 되니까 해결료가 용융이 되고 감속제 흑연과 반응해서 폭발과 제2차 폭발이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구소련 체르노빌 원전은 경납 건물이 없어가지고 방사선 물질이 일부러 다량 누출이 돼가지고 그걸 체르노빌 근처뿐만 아니라 전 유럽에 방사선 낙진이 발생이 된 거죠. 그러니까 원자력 발전소의 경납 건물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체르노빌 원전 사고로서 우리가 좋은 경험을 얻게 된 겁니다. 네, 자연스럽게 체르노빌 쪽으로 갔는데 혹시 두 분 체르노빌에 대해서 뭐 코멘트 하실 거 있으십니까? 결국은 그런 그 체르노빌 사고로 인해서 원전에 대한 안전 문화 이게 굉장히 인식이 올라가 있고 또 그 인식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이 돼가지고 1996년인가 원자력 안전협정이 국제적으로 협약이 체결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사고에 대한 사고 자체뿐만 아니라 그 원인 또 안전 문화 인식 또 전 세계적으로 원전 안전에 대한 그 인식도가 높고 그걸 이제 서로 공조해서 사전에 맞고 또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해서 이걸 원자력 안전에 대한 그 인식 확산이라 그럴까요? 한 단계 더 높아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인식 확산과 또 안전 그 원자력에 관련된 사고 내용을 전부 공유하는 그게 안전협약의 골자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러면은 일본의 후쿠시마에 대해서도 한번 우리가 얘기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후쿠시마 사고는 일본이 원래 지진이 많은 나라인데 후쿠시마에 진도 9의 강력한 지진이 발생해가지고 그 여파로 이제 14m 높이 파워의 이 쓰나미가 몰려들어서 원전이 바로 침수되고 피해를 입은 것이죠. 이에 따라서 이제 원자로가 자동으로 정지됐지만은 그에 따라 이 비상 발전기가 자동으로 기동은 됐으나 이 침수돼 가지고 비상 발전기가 당시에 터빈 건물이 낮은 데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침수가 돼 가지고 정지가 되니까 완전히 교류 전원이 전부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펌프고 뭐고 동작할 수가 없어가지고 원자로 냉각수도 냉각이 안 되고 그러니까 연료가 높고 또 일본의 비등형 경수로는 경납용기 자체가 좀 우리나라의 가압 경수라고 달라가지고 볼륨도 적고 또 쉽게 수소 폭발에 대해서 외부로 대량의 방사능 누출이 생긴 겁니다. 근데 조금 아쉬운 거는 그때 이미 후쿠시마 발전소에 대해서는 위험성이 예고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좀 먼저 그 발전소 후쿠시마 1호기는 사실 이제 1년만 더 가동하면은 죽이려고 그랬던 사실 이제 여기에 어떤 안전성 확보에 맹점이 있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1년만 좀 기다리면 되는데 이거를 뭐 개선하거나 바꿀 수 있는 그거가 굉장히 정책적으로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원자력 입장에서 보고 안전성 입장에서 보면은
그거를 알게 되면 했었어야 되는데 안 했다는 게 굉장히 힘들죠. 사실 그 부분이 좀 너무나 아쉽지 않느냐. 네. 그러니까 IAEA도 그렇고 우리나라 전문가들도 쓰나미에 대해서 대비가 안 돼 있다는 걸 지적을 이미 했었거든요. 그럼에도 걔네들이 피드백을 안 했어요. 좋은 예로는 이제 그 옆에 있는 오나가와 원전이 있지 않습니까? 진앙으로부터 더 가까이 있었는데도 피해가 없었고, 오히려 오나가와 원전에는 일반 주민들이 대피해서 3달 동안 지낸 그런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그게 오나가완전은 상당히 높은 이 지대가 높고 여기에 비해서 후쿠시마는 낮기 때문에 바로 해일 피해가 직격탄을 맞게 된 거죠. 근데 사실은 이제 후쿠시마 원전의 가장 큰 원인은 자연재해에 대한 대비가 부족했고 또 그거로 인한 중대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하는 것이 큰 교훈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면 실제로 대책도 그런 과거에는 생각하지 못한 설계에 반영하지 못한 그런 사항들을 대비해서 중대사고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쪽으로 초점이 맞춰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기술적으로 용어를 자꾸 이야기하다 보니까 실수를 많이 하는데 큰 문제가 없으면 작은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표현할 때 염려하는 문제가 없다. 별 차이 없다. 네. 그러니까 기술자들은 매우 엄밀하게 얘기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틀리지 않으려고 그런 소리를 하는데 사실은 일반인들 표현으로는 없다. 안 생긴다. 안전하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맞지요. 그리고 우리 또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항상 이렇게 그런 용어들이 많이 이렇게 회자되고 있는데 고장, 사건, 사고 이런 건 좀 명확하게 해서 국민들이 일반 대중들이 좀 충분히 인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도 우리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지난번에도 발전소가 문제가 있으면은 정지하도록 처음부터 그렇게 설계를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사고라고 부르는 것은 잘못된 표현인데 우리가 너무 그런 일반인들을 의식해서 그러는 게 돼 있는데 사실은 그걸 확실하게 구분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말씀 잘했는데 이제 과학이 무엇이냐 이걸 일반이 좀 인식을 정확하게 가져야 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지금 비행기를 타잖아요. 비행기가 100% 안전해서 타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과학이라는 것은 그런 안전도를 계속 높여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전에 대한 그 불안감도 지금 계속 그 안전도를 높여가고 있기 때문에 운영을 해도 문제가 없다 이런 인식을 가져야 하는데 비행기는 안전해서 타고 원전은 안전하지 않으니까 뭐 더 지어서는 안 된다 이런 인식의 그 괴리라 그럴까 인지도 이것을 제가 보기에는 빨리 개선시켜주고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까지 원전의 안전에 대해서 아주 좋은 토론이 됐습니다. 어떻게 원전의 안전을 확보할 것인지 또 나아가서 일반인에게 수용성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까지 잘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할 일은 후배들과 함께 원전의 안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제일 막내인데 우리 사회자 빼고 근데 세 분 우리 형님들, 어른님들은 오늘 굉장히 고생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너무 수고하셨는데 우리 박수 한번 칩시다.